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혼동하기도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부터 진행되는 양상까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한데요. 치료제도 다양해서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이어가면 증상 완화와 함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환으로 설명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여러 치료법들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마티스 질환의 여러 종류들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죠. 관절에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다른 질환들이 그렇듯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도 대부분의 류마티스 질환들처럼 염증성 질환으로 봐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진찰해 보면은 관절, 손가락, 손목 그런 관절이 심하게 부어 있고 또 그 부은 관절의 피부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또 관절을 누르면 심하게 아파하는 그런 전형적인 염증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피 검사를 해보면은 염증 수치가 상당하게 증가되어 있는 질병으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통풍이나 강직척추염과 같은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이게 난치성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치료제라든지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불치성, 난치성,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질병에 대한 그런 과정도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좋은 약물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불치병으로 부르지 않고 또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도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약물이 처방되면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약제의 발전이 주는 효과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질병, 암 같은 다른 질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최근에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인해 갖고 혜택을 받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하셨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이 뭘까요? 이게 손가락 관절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손가락이나 손목처럼 작은 관절에는 관절을 감싸는 윤활막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작은 윤활막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손목을 가장 많이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관절에 염증이 시작되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뼈가 파괴가 되고 손가락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과 손목뿐만 아니라 팔꿈치나 어깨, 무릎, 발목, 발등, 발가락 그런 데도 관절염이 생기면서 관절 변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관절에서부터 염증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부기가 느껴지는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지만은요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그렇군요. 손가락 인대염도 있고 또 방아쇠 손가락이 걸리는 방아쇠 손가락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그 질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과 인대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먼저 그 질병들을 생각하고 치료하겠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모두가 중년의 여자에게 잘 생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비율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비율보다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손이 아프고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생각을 하고 소염 진통제나 드시고 경과를 관찰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2년 그렇게 지나면서 증상이 잘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그때서야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단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초기를 넘어서 좀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 과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전문의의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적었고 또 국민들도 이런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1기나 2기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때는 3기나 4기 말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3기나 4기의 말기라고 하셨는데 그때쯤이면 증상은 더 심해졌겠네요.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3기나 4기 말기에 진단되는 경우라면은 손가락이 이미 비틀어지고 변형이 되어서 이제 관절 기능 장애가 동반된 환자이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예. 많이 변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럼 뭐 스스로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고 옷을 입거나 뭐 빗질도 어려운 상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이미 관절이 그렇죠. 손상되고 변형된 상태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초기에 방치하면은 관절염 때문에 이제 생기는 관절통도 심해지고요. 또 관절통이 진행이 되면서 관절 파괴가 되고 관절 변형이 생기게 되고 또 관절 기능 장애가 생겨서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침범하는 관절이 손가락과 손목인데요. 이런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면 손가락, 손목이 휘어지고 관절이 굳어져서 관절을 움직이는 일을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양치질도 잘 못하게 되고 세수도 잘 못하게 되고 머리 감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또 화장실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아주 심하면은 숟가락질까지도 잘 못하게 되는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도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예, 최근 뭐 한 5년 사이에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수도 늘어나고요. 네. 또 국민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늘어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또 치료제의 발전도 치료 효과에 한 몫을 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치료를 시작하면 관절의 변화나 통증이 줄어드는 걸 실감할 수 있나요? 예,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뭐 관절 기능 장애도 일으키고 또 목숨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지만은 제대로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염증과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이 망가지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체감하고 실감하고 있고요. 또 우리와 같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들도 이런 최신 치료제의 효과를 체감하고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약제들의 조합으로 처방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원칙은 기본적으로 작용 기전이 다른 항류마티스 약제를 2가지나 3가지를 조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 이런 조합해서 쓰는 약물들에는 뭐 스테로이드도 포함이 되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도 포함되고 면역 억제제도 포함이 되고 또 생물학적 제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2-3가지 조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치료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새로운 약제들은 부작용의 위험에서도 좀 걱정을 덜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약에는 뭐 부작용이 다 있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고 면역 억제제에도 부작용이 그렇겠네요. 있고 또 최첨단이라고 하는 약물 그 생물학적 제제에도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쓰면서 항상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결핵에 걸려 있는지, 속이 쓰린지, 간이나 콩팥의 기능은 정상인지, 또 백혈구 수치나 면역글로불린과 같은 그런 면역 기능은 정상인지를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이런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약을 쓰면서 부작용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치료 시기마다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겠어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약의 용량도 달라져야 되고 네. 또 약의 종류도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의 증상이 심해서 관절이 많이 붓고 힘들어한다면은 네. 스테로이드도 쓰고 면역 억제제도 쓰고 뭐 생물학적 제제도 쓰고 모두 다 사용을 하고 또 그 용량도 좀 높은 고용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네. 증상이 많이 호전돼서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픈 상태라면은 스테로이드도 끊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도 끊고 네. 또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 제제는 그 용량을 아주 최소 용량으로 약하게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무래도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단순히 관절염만 아픈 게 아니고 그 류마티스의 류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라틴어로 그 흐른다는 뜻이에요. 류마가. 그래서 네. 한문으로는 흐르유, 영어로는 flow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긴 나쁜 물질이 피를 타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흐르면서 근육이나 관절이나 그런데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는 말이 류마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 의학에 의해서 이런 나쁜 물질이 뭐 류마스인자나 항시시피 항체나 그런 자가 항체 그리고 염증 반응 물질들로 밝혀져 있는데 네.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자가 항체 즉 정상적인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체가 아니라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항체가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하면서 관절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윤활막에 염증을 일으켜요. 보호하지 않고 염증을 일으켜 반대로. 그래서 손가락을 비롯한 여러 관절이 아프고 또 뭐 관절도 파괴되지만은 열도 나고 몸도 쑤시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또 골다공증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생기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노화에 의해서 관절만 아픈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확실히 다른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때 나타나는 증상이 관절이 아픈 걸 관절 증상이라고 하고 관절 이외의 장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외 증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관절의 증상에는 피로감, 수면 장애, 뭐 근육통, 발열, 식욕부진, 우울증, 폐렴, 늑막염, 뭐 심장병, 관상동맥병, 부정맥, 빈혈, 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 골다공증, 뭐 백혈병 이런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이 관절염에 동반돼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질환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가족력과도 상관없고 주로 노년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층에서도 위험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년의 여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은 또 20대와 30대 젊은 나이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16세 미만의 소아가 6주 이상 특별한 원인이 없이 여러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여자만이 생기는 병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약 30%는 또 남자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들이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먼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년의 여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선별 검사라든지 뭐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선별 검사로는 먼저 피 검사로 류마티스인자와 항시시피 항체와 같은 자가 항체 검사를 하고요. 또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하면은 염증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모두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조기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별 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아플 때 가장 흔한 병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이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검사하고 관절 초음파 검사하고 전신 골스캔 이런 검사를 시행을 해서 감별을 해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엑스레이만 보면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엑스레이보다도 혈액 검사가 더 중요한데 혈액 검사에서 뭐 그런 자가항체하고 염증 수치가 양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피 검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도 초기에는 이게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전 해외약과에서 시행하는 전신 골스캔이라고 하는 특수 관절염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엑스레이에 발견되지 않는 초기 관절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에 감별하고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피 검사로 자가항체 검사와 염증 수치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라면서요. 그럼 선별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류마티스 인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혈액 검사인데요. 이게 1940년대에 발명된 검사 방법이에요. 근데 이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쇼그렌 증후군에도 나오고 간염에도 나오고 폐렴에도 나오고 뭐 폐섬유화 등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멀쩡한 정상인에게서도 한 10%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20% 정도에서는 이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80%에서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오고 또 류마티스 인자의 검사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를 하면은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다고 뭐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를 류마티스 인자 위양성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류마티스 인자 위양성이 건강검진에서 종종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으셔갖고 진짜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질병이 없이 멀쩡한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심 증상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심 증상으로는 첫 번째,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침에 뻣뻣하고 아프고 붓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고요. 또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하게 되고 또 근육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남들보다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느껴지신다면은 이제 근처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분들께서는 평생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염증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관리하고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을 관리하듯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면역 기능을 관리해야 되고 염증을 관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발병 기전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면역 체계 이상이 있는 사람,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치주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 운동이 부족한 사람,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되고 또 체격에 맞는 이상적인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방받은 류마티스 약을 잘 복용하셔서 염증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기 진단을 위해서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 초기에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면역 기능과 염증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기영의 산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아주 심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은 제가 이제 갱년기다 보니 막 이제 화병도 막 오고 진짜로 이제 내가 어디가 아프지? 아팠을 때 팔이 아파. 근데 이게 어떻게 아프지? 표현을 못 해요. 이제는 50이 넘으니까 이제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막 팔이 아프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화가 막 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 되게 낯설게 막 가족한테도 그럴 때 있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내가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상황이 똑같이 오면 또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두렵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막 주는 것 같고 이런 게 지금 제일 제가 사실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요. 진짜 지옥 같아요. 네, 일단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먹으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방법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여성 50대면 갱년기를 지나는 시기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세 정도에 이제 폐경이 오기 때문에 네. 50대는 이제 대부분 그 갱년기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고요. 네.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뭐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갱년기를 유난히 힘들게 지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차가 좀 큰가 보죠? 예,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조금 덥네 하고 이제 넘어가시는데 어떤 분은 뭐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도 좀 힘들고 이런 경험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차이는 호르몬이 그 줄어드는 속도라든지 평소 그 수면 습관이라든지 네. 뭐 우울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갱년기는 그 개인마다 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폐경기부터 폐경 이후로도 갱년기 증상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뭐 증상의 정도도 개인차가 있지만 기간도 차이가 크던데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이제 폐경과 동시에 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폐경되기 전 후로 한 5년 정도가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제 폐경되고 나서도 1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불면이라든지 감정 변화라든지 네. 아니면 우울증 같은 이제 그런 증상들은 그 여러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 다음에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몸도 아프고 일상생활도 힘들 수 있고 우울증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힘든가 봅니다. 화가 좀 많아졌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네,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좀 예민해지기 아,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넘길 일도 괜히 좀 화가 치밀거나 네. 그러니까 작은 말에도 또 눈물이 좀 쉽게 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이 좀 평소와 다르다라고 좀 표현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당사자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스스로도 당황스럽겠지만 본의 아니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갱년기에 이 감정 변화가 힘든 이유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그냥 화를 잘 내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를 못하는 감정 때문에 이 굉장히 주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그다음 자책 같은 것도 동시에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이제 상황이 오면은 이게 또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본인도 상처받고 네. 주변 가족들도 이제 놀라는 이런 악순환이 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네. 의학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호르몬의 변화가 이런 신체적인 증상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 기능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뇌에서 뭐 기분이라든지 수면, 뭐 통증, 그 열 조절을 이제 돕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제 세로토닌 같은 뭐 기분 조절하는 이런 물질들이 좀 이제 불안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 불안, 예민함, 뭐 불면 이런 정신적인 증상까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 정신적인 증상과 함께 이제 흔히 말하는 갱년기 증상에서 신체적으로는 어떤 증상들을 겪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그 안면 홍조하고 이제 식은땀이 되겠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이제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아플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피로라든지 체중 증가 이런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안면 홍조나 식은땀, 우울감, 만성 피로 또 이런 증상들을 갱년기로 생각해서 다른 질환의 위험도 방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그냥 갱년기 때문이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 질환을 좀 묻히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두근거림이라든지 열감, 뭐 관절통이라든지 피로감 같은 이런 흔한 이런 갱년기 증상은 이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부정맥,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질환과도 겹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증상 같은 경우도 이 정신건강 문제하고 또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새롭게 시작됐거나 평소와 다르게 좀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갱년기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제 정확하게 검사라든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좀 정도가 심하면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호르몬 치료가 방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폐경기 여성 모두가 필요한 건 아닌 거죠? 일단 호르몬 치료는 이제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좀 효과적인 치료인데 네. 이게 모든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상의 정도라든지 갖고 있는 질환, 네.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혈전 위험과 같은 여러 가지 좀 요소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가능하고 필요한 분에게만 이제 신중하게 좀 적용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를 그냥 받아야지 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시고 의사와 함께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고 필요한 분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좀 몇 달 이상 지속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을 좀 방해한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고요. 네. 특히 이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불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 기복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진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두근거림, 흉통, 피로감 같은 증상이 이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갱년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문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좀 통증도 있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병원 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요. 이 감정 조절도 쉽지 않고 네. 밤에 잠도 잘 못 이루시고 여기저기 통증까지 겹쳐가지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정서 기능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냥 갱년기 증상인지 아니면 우울이라든지 불안 이런 질환이 좀 동반된 건 아닌지 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꼭 평가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치료제는 아님에도 의지하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면이라든지 열감에 조금 도움되는 경우가 있지만 효과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네. 이 근본적인 치료를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는 조금 겁도 나고 그렇죠. 그냥 영양제라도 먹으면 좋아지는지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시게 되는데 사실 이게 기대만 놓고 좀 효과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좌절감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하더라도 증상의 원인을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치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지난 2008년에 작은 근종이 여러 개라서 근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 일 없었는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7.3cm의 근종이 있다고 나왔어요. 자궁 초음파 결과였는데요. 다시 검진을 받아보라거나 결과지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종으로 인한 통증도 없고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2008년 수술 당시에는 생리통도 심하고 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살이 쪘다고 생각했는데 근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증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근종을 떼어내야 한다면 결과지에서 소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 신경이 쓰이네요. 근종을 제거한 지 10년을 훌쩍 넘겼는데 다시 또 생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2년 전에 폐경이 됐는데 주변에서 폐경이 되면 근종이 있어도 자연적으로 크기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자궁 초음파로 알게 된 결과인데 초음파보다 더 정밀한 다른 검사도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궁 근종에 대한 고민인데요. 2008년에 근종 여러 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근종은 양성 종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자궁 근종은 이제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양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 아닌 종양이고요. 네. 이 자궁 근육이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혹처럼 이제 뭉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는 양성 종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근종의 크기도 다양하고 개수도 여러 개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건가요? 뭐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뭐 콩알만한 것부터 뭐 10cm가 넘는 경우까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개만 생기는 분도 있지만 뭐 사연처럼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좀 흔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이제 자궁 바깥쪽에 생기기도 하고 안쪽이라든지 자궁 안쪽 공간 여러 군데에서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발생하는 또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지고 치료하는 것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을 볼 때는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위치와 크기, 좀 개수를 좀 본다고 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근종이 여러 개였고 그래서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근종이 한 개라도 뭐 위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제거술이 필요하기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종이 이제 몇 개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크냐, 그리고 이제 어떤 증상을 좀 만들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근종이 한 개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생리통이 좀 심해지거나 생리량이 좀 많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빈혈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방광이라든지 주변 장기를 눌러가지고 배뇨에 좀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한 7에서 8cm 이상 정도로 커지는 경우도 수술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근종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증상도 없고 폐경 이후라고 하면은 지켜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분은 일단 수술을 하셨어요. 네, 수술 후에 근종이 없었던 건지 그동안 자궁 초음파를 안 하신 건지는 사연에 없긴 한데 얼마 전 자궁 초음파에서 7.3cm의 근종이 발견됐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오랜 기간 서서히 자란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 보통 갑자기 훅 커지는 일은 좀 드물고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좀 자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궁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받으셨는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근종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자라면서
이번에 좀 크게 발견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종은 또 재발이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남아있던 작은 근종이 서서히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세요. 통증도 없었고, 그럼 그냥 두고 정기 검진으로 크기 변화를 보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7cm 이상이면 크기가 꽤 큰 것 같기도 한데 놔둬도 될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는 거는 좀 괜찮은데 크기 자체가 한 7cm 이상이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좀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 좀 확인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근종이 큰 경우에는 당장은 증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방광이라든지 장기를 좀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위치에 따라서는 자궁 모양이 또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폐경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폐경 후에도 근종이 계속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 근종이 맞는지 아니면 이제 괴사라든지 다른 변화가 있는지는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근종이 있어도 이제 크기 변화를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근종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종이 좀 커지는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양성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잘 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와 다르게 좀 커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나오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근종이 조금 더 빨리 자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에도 호르몬 증가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폐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호르몬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더 이상 크지 않고 서서히 좀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근종 같은 경우는 발견된 시점의 크기보다는 앞으로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치료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지금 54세인데 2년 전에 폐경이 됐다고 하세요. 이제 폐경을 하고 나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크기가 좀 작아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폐경 후에도 근종은 계속 생기고 자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면 근종은 더 자라지 않고 서서히 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폐경이 오면 근종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말은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인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폐경 후에도 근종이 이제 계속 자라거나 새로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게 근종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혹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제 같은 걸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근종이 또 커지거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폐경 이후에 큰 근종이 새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산부인과 진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경 후에는 보통 근종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고 혹시 커진다면은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폐경 후에는 일반적으로 있던 근종도 자연적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종은 이제 여성 호르몬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이제 커지는 이제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은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근종이 크는 것도 멈추게 되고요. 네. 서서히 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경 이후에 뭐 근종 때문에 있었던 통증이라든지 네. 뭐 생리 관련된 증상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근종 때문에 이제 불편감을 느꼈던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자궁 초음파로 근종의 크기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치료에 대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초음파를 하는 건지 또 다른 검사가 있는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근종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제 초음파가 가장 정확하고 이제 표준이 되는 검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치라든지 크기,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몇 개인지 초음파를 통해서 거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만으로도 뭐 치료가 필요한지는 이제 충분히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근종이 굉장히 크거나 모양이 조금 불규칙하거나 폐경 후에도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이게 또 암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MRI 같은 검사를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통해 가지고 근종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장기와의 어떤 관계들을 더 정밀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